아빠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앞으로는 시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엄마는 늙음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엄마가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왔어. 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노후 생각해야지. 이거 처분하려고 해.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나 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나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은 김 씨가 살던 집만 주면 제사도 장남 대신 지내고 나중에 늙으면 김 씨 부부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도 있기에 그럴 수 없다는 김 씨를 대신해서 자신의 오빠까지 직접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 부부는 딸에게 살던 집을 주고 이사했습니다. 딸의 말을 100%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지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한 약속이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딸의 말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막상 때가 되니 김 씨 대신에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딸. 맏며느리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딸 노릇은 하지 않으며 말이죠.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통을 칠 아버지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이 김 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아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애초에 김 씨도 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도 김 씨를 저버린 대가는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딸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는 이전과는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소 차가웠고 사위는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과 왕래하고 싶어 했던 김 씨와 남편도 나중엔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다면 김 씨도 자식들에게 가까이 지내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한 뒤로는 명절과 제사, 1년에 총 3번만 만났습니다. 당시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물론 아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순응했습니다. 생일인데 이놈들이 전화 한 통 없네. 그러게. 아무튼간 부모 생일도 몰라. 아, 됐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됐지 뭐. 그래, 기대도 안 했어.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는 바빠서 늦었다며 전화가 걸려왔지만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딸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김 씨의 생일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김 씨 부부도 김 씨 부부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시게요? 그래. 집도 계약했어. 갑자기 가신다니까 놀라서요. 김 씨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뒤에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들은 놀랐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상의했던 바였습니다. 자주 만나질 않으니 자식과 자세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보기에 굳이 자식들과 가까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식과 멀어지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럼 집도 벌써 팔아버리셨어요?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건 맞는데 집은 안 팔았어. 반년 전에 내놨었는데 안 팔리길래 우선 전세 주려고. 이사는 언제 가시는데요? 2달 뒤에. 전세는 금방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들이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 마라 하지도 않았고 집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더 시큰둥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딸과 사위가 갑작스럽게 김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웬일이야? 명절도 멀었는데 바로 전날 전화를 하고 방문한 딸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용건은 뚜렷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 준다고? 계약됐어? 아직 토요일에 보러 온다던데. 그거 취소하고 이 집 우리 주면 안 돼? 뭐, 김 씨도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잠시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응. 맞아.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마치 맡겨놓은 걸 받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너희한테 주니? 어차피 이 집도 결국에는 처분할 거잖아. 지금 힘든 자식 위해서 미리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겨줄 유산이 될 테니 지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없어도 김 씨 부부는 살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식에게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자식은 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줄 생각도 없지만 주더라도 오빠는 어떻게 하고 너만 줘? 엄마도 아들, 딸 차별하게? 누가 차별을 해? 나중에 주더라도 절반씩 나눠야지. 한 사람에게 주어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딸이 시무룩해했습니다. 사위도 실망한 눈치였는데 김 씨가 집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오빠가 된다고 하면? 너 혼자 이 집 받는 걸? 응. 만약 오빠가 이 집 내가 받아도 좋다고 하면 지금 줄 수 있어? 이 집이 아무리 그래도 4, 5억은 나갈 것인데 아들이 흔쾌히 그러자고 할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똑같이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지만 아들 내외는 2년 만에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딸내 부부보다 직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처가도 풍족한 편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딸은 오빠가 자신에게 재산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딸도 먹고 살만은 했는데 아무래도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중현이가 그러겠다고 하면 다시 얘기해.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딸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간 뒤 이틀 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하래. 뭐, 그럴 리가 있나? 아들이 그렇게 물은 성격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믿지 않는 눈치이자 딸이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나중에 제사 지내기로 했어. 지금은 김 씨의 시부모님 제사를 김 씨가 1년에 한 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부부가 죽은 뒤의 제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제사 절대 안 지내기로 했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는 것도 다 내가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남이 하는 일을 전부 딸이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사도 나중에 김 씨 부부를 부양하는 문제도 김 씨 부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딸과 아들이 의논을 이미 끝마친 듯 했습니다. 그니까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제사도 지내면 되잖아. 그러면 그 정도 집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도 좋다고 했고. 아들은 모든 의무를 딸에게 맡기고 대신 최소 2억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집을 줄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오빠네처럼. 요즘 힘들단 말이야. 오빠는 집 필요 없대. 대신 약속만 지키라고 했어. 나도 그렇고 고서방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할게. 응? 그런데도 김씨 부부가 확답을 주지 않자 딸이 애원했습니다. 전 그러면 명의는 엄마 명의로 그대로 두면 되잖아, 우선. 전세 줬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들과도 통화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통화했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맞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장남이니 며느리니 그런 말씀하세요. 아들의 의견은 확실했습니다.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답다 싶었습니다. 받지도 않고 의무도 안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라는 소리는 익히 들었는데 그게 김 씨의 아들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좀 괘씸하기도 했고 딸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데리고 살 각오까지 했다는데 뭐. 아나는 같이 살기 싫어? 나도 같이는 안 살지. 근데 제사도 모시고 부양도 하겠다잖아. 하지만 남편은 맞득자는 기색이었습니다. 또 여진이 말대로 우선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언제든지 물을 거야. 마음에 안 차면 여진이도 잘하겠지. 그렇게 김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사 나가고 딸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경고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딸은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1시간 반 거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살던 경기도보다는 한적한 지방 도시였습니다. 엄마, 언제 올라와? 글쎄, 네 아빠가 운전하기 힘들다고 나중에 가자던데.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한 것도 구경하러 안 와? 아빠한테 말해서 한번 갈게. 딸은 집을 받은 이후 생전 처음 김 씨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지만 재차 전화해서 묻는 통에 김 씨도 남편을 설득해서 딸에게 갔습니다. 우리 집 어때? 잘해놓고 사네. 전세금 뺀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더니 새집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척 여유가 넘쳐 보였죠. 엄마 아빠 오니까 특별히 신경 많이 썼어. 그리고 딸에게 처음으로 밥상을 받아봤습니다. 네가 했어? 그럼 내가 하지. 알아서 잘 사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니 요리도 하고 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식사 도중에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에서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장인어른 곧 생신이시잖아요. 여행을 가라고. 생일이라고 전화도 안 하던 사위가 왜 갑자기 여행을 보내주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사위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딸이 말했죠. 우리가 경비는 될 테니까. 좋은 데 다녀와. 그래? 그럼 사양 안 할게. 사양을 왜 해? 사위가 보내주는 건데. 그러자 사위도 옆에서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늘 불편했던 사위가 저렇게 소탈하게 웃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려가 볼게. 벌써?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시간에 가까워오자 김 씨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지.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딸과 사위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 있는 곳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차가 보이는데 딸이 곁으로 와서 김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차 옆에 저거 보이지? 저 차? 응. 저거 이번에 새로 샀어. 그 말에 다시 차를 쳐다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가 김 씨네 차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게 너희 차야? 맞아. 고서방 차가 말썽이라 새로 샀어. 그렇게 힘들다더니 아마 전세금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뭐해? 안 타고. 그럼 엄마 아빠 조심히 가. 딸과 사위의 인사를 받으며 김 씨는 다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씨도 아까 왜 남편이 불편해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접도 받고 여행도 보내준다니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한 감상도 들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보나 마나 했던 딸과 사위가 집을 주니 180도 바뀌었으니 말이죠. 돈이 있어야 효도도 받나 봐. 남편의 중얼거림에 김 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잖아. 그때 띠링하고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씨가 확인해 보니 집 명의는 언제쯤 옮겨줄 수 있느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소리내어 읽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래? 남편은 끝까지 명의는 넘겨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집에서 사는데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자꾸 달라는 게 이상한 거지. 남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자 딸도 더는 대꾸 없이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명의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처럼 지극정성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는 김 씨 부부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전화하는 횟수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특히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은 어디에 표시를 해두었는지 까먹지 않고 연락했죠. 반면에 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챙기지도 전보다 덜 챙기지도 않고 딱 할 만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려와야지. 어쩌지? 고서방도 그렇고 나도 요즘에 바쁘네. 애들 학교를 빠질 수도 없고 주말에도 시간이 안 돼?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한번 스케줄 좀 볼게. 아빠는 좀 어때? 좋았다 안 좋았다 해. 남편은 수술 후에 얼른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금방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운이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 오빠는? 지난번에 왔다 갔고 오늘 저녁에도 와. 정말? 정성이네. 안 바쁘대? 바쁘다고는 하지. 아무튼 알겠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무심했던 아들이 오히려 딸보다 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올 때도 있고 아들 혼자 올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태 한 번 왔다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위는 코빼기도 못 받고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여진이는 언제 온대요? 아들이 병문 안을 와서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나중에 전화 준대. 그러자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오래 있다가 늦은 시간까지 김 씨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왜? 뭐 필요해? 아니, 그 아파트 말이야. 나 죽어도 여진이 명의로 바꿔주지 마.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해. 꼭 그렇게 해. 아이고, 알겠어. 뭘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고 김 씨는 괜스레 구박하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얼른 자. 눈이 감겼네. 알았어.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혼이 빠진 채로 지냈습니다. 장례며 뭐며 정신이 없었고 손님도 계속 들락날락하는 통에 어수선한 주변이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돌아가고 김 씨가 온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은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정신을 차리고 적응해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여진이네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여진이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엄마 혼자 어떻게 준비해요?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은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내가 당장 어떻게 해? 그리고 아직 엄마도 있잖아. 나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면 한다는 말이었는데. 네 오빠도 가까운 데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내려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게 힘들어서 남편이 입원한 동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좀 그래. 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엄마 집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결국 김 씨의 집에서 했지만 딸의 말처럼 배움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여기에다 둬야 하는 거야. 잠깐만. 또 어딜 가? 고서방이랑 통화 좀 하고 올게. 딸은 음식 준비를 돕는다고 조금 일찍 오긴 왔지만 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너희 오빠와. 참나. 좀 일찍 와서 도우면 어디가 덧나나. 불만 가득한 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오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더니 김 씨에게 은근슬에 말을 건네는 딸. 우리 집 있잖아.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모르게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첫 기일에 이런 얘기라니. 남편이 이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나 싶었습니다. 이제 줄 때도 됐지 않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참아왔던 얘기인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 없는 서러움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한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면서부터 다시 입이 다물렸지만 말이죠. 딸은 나중에 오빠가 없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다가 까무룩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피곤해 보이는 아들은 연락을 받고 바로 운전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담장이 낮은 탓에 옆집에서 김 씨를 발견했는데 구급차를 부르고 김 씨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갑작스레 2시간 거리를 달려왔을 아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지 마시고요. 이참에 여진이네 집에 들어가세요.
원래 그러기로 했던 거잖아요. 불편해서 같이 어떻게 살아?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저도 자꾸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들고요. 아들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돼. 그럴 거면 애초에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나 지킬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아들은 여동생이 집을 받고 한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있으니 제사도 김 씨가 지내고 그렇다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니 말이죠.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퇴원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 씨도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딸의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지만 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사는 집도 아니고 사위도 같이 사는데 괜히 눈칫밥 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가 될 것처럼 하더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딸에게 실망도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하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입원했을 때 신경도 안 쓴 딸이라면 김 씨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한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집을 다시 돌려받기로 말이죠. 이미 10년간 공짜로 살았고 사위도 무슨 사업까지 한다니 먹고 살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힘든 시절은 갔으니 이 정도면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내 노후나 잘 챙기자 싶었습니다. 계속 혼자서 지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돈일 듯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살아야 했으니 말이죠. 저 터미널 앞에 있어요. 이제 내렸다. 잠깐 기다려. 혈압 때문에 아들의 권유로 큰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원래는 딸이 데리고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잠시도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마중 나왔죠. 그리고 아들과 김 씨는 병원을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신경은 쓰이고 그렇다고 계속 챙기자니 여동생에게 집을 주면서 아내에게 했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김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에게만 집을 줘놓고는 이제 와서 자꾸 아들을 번거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터미널 가는 길이 여진이네 집 가는 방향인데 잠깐 들리실 거예요? 아들이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려다 말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라온 김의 딸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볼 일이 있다고는 했지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온다고. 딸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김 씨는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 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 너는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아, 그게. 이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 같아. 뭐? 여기서? 그럼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사실 지금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든. 해결이 잘 안 돼서. 결국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해. 내가 맏며느리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다고 집을 사드릴 여력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70 넘은 노인들을 길거리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 자신 앞에 있는 사람도 부모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의 주인이고 말이죠.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했던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남은 부모를 제대로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맏며느리 노릇을
김 씨의 집으로 하고자 하는 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는지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시부모님도 계신데. 딸은 남편이 없다고 엄마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늙음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엄마가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왔어. 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노후 생각해야지. 이거 처분하려고 해.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나 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너잖아. 아니, 제사 지낸다니까? 시부모 부양하면서? 됐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말해. 그때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아, 엄마. 너는 그럴 거면서 잘도 이 집을 혼자 갖겠다는 소리를 했니? 네 오빠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뭐가? 이 집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도 나고, 재산세 내고 있는 것도 나잖아. 그래? 그거는 돌려주면 되는 거야?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물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 바꿀 것 같아서 계속 명예 바꿔달라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너도 있는데 두 말이라고 못할까? 그렇다고 줬던 걸 뺏어? 나도 리모델링 비용 돌려줄게. 재산세랑 그리고 여태 공짜로 살았던 거 월세 쳐서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러자 딸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정말로 딸이 그동안 김 씨를 호구로 봐온 게 맞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예상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동안의 행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난 못 나가. 나가게 될 거다. 김 씨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딸을 쫓아낼 게 아닌 이상 오늘의 용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가 집을 되찾는 걸 도와주겠다며 말이죠. 그래. 그러면 그거 팔아서 나중에 너희 목 주마. 그러자 아들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먹고 살만하니 김 씨나 쓰라면서 말이죠. 다정다감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부모 등쳐먹으려는 딸보다는 훨씬 효자였습니다. 딸은 역시나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김 씨는 아들이 말한 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딸이 대가 없이 쓰고 있는 집이니 집주인인 김 씨가 나가라고 하면 딸도 시일은 걸릴지언정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딸이 쫓겨나고 김 씨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차피 김 씨가 다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전세나 월세 주고 사느니 차라리 팔아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고 여겼죠. 그리고 사양하는 아들도 조금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야 김 씨도 어느 정도 미안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과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도 각별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고 그저 혼자 잘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년에 김 씨를 챙길 건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고 노인정도 다니면서 그렇게 자식과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혼자 조촐하게 지냈고 가끔씩 아들이 찾아오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죠.
명절에 이제 도저히 이런 거 못해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이 자랑이야? 그럼 내가 하리. 네. 어머님이 하시거나 아들들 시키세요. 뭐야?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죄송해요. 호연 엄마가 오늘 이상하네요. 이 짓 더 하다가는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밥하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서 드세요. 며느리가 식모야? 당연하지. 며느리는 내가 식모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자신이 없네요. 부모 공경하다가 제가 먼저 가겠어요. 이런 말본새 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시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 진행형이었죠. 제발 이 지긋지긋한 명절 문화를 그만 없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씩 어김없이 명절은 왔고 효자 남편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도 이제 60세였습니다. 차라리 황혼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얼마 전에 결혼한 오 씨의 아들 며느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죠. 환갑에 아직까지 며느리 도리를 강요받았고 시집은 식모처럼 오 씨를 부렸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나 설거지는 기본이고 시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지난 35년. 이제는 허리가 말을 안 들어 병원에 다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미 참아온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착한 며느리 역할은 그만 내려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 씨의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오 씨를 측은하게 보는 동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리는 게 당연했던 그 시절에도 무척 심했죠.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던 날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와중에 큰 동서를 구박하고 부려먹는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겠구나 하고 첫 만남에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니 그때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보다 더했던 것이 시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10년이 됐지만 시아버지 덕에 오 씨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집살이를 톡톡히 해야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이미 오 씨는 시집과는 연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 씨의 남편은 부모님과 등지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의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지만 어릴 적에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그늘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여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분이라 그렇다고 내심 생각해 왔습니다. 그 속까진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큰동서가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수근거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소문을 시어머니 본인만 몰랐죠. 그리고 큰동서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평생 구박만 받으면서 살다가 6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서 오씨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숙도 똑같이 효자병을 앓고 있어 평생 안에 얼굴에 근심이 어리게 만들었습니다. 애미야, 호연이 결혼한다며? 아, 네. 이번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오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왜 내려온다는 소식이 없어? 아, 시골에요. 그래?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결혼하는데 괜찮은 처자인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전화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간 하나부터 10까지 일러줘야 해.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한번 내려가려고 했어요. 이번 주에 와라. 아, 한번 호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주말에는 회사에 안 갈 거 아니야? 그래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잔말 말고 오라 그래. 안 그럼 결혼이고 뭐고 못할 줄 알아. 그리고서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일이었으니 말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옆에서 통화를 들은 남편이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니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으니 그 오랜 세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굴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남편이 할머니가 부르신다고 일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바쁘면 나중에 내려가도 되잖아. 결혼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어머니 서운하시잖아. 그 주에 오씨 부부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까지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죠. 결혼도 하기 전인 예비 며느리를 이리저리 부려먹는 통에 며느리 얼굴이 내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내려갈 거예요. 아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굳은 표정으로 오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씨도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결혼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남편과 같지 않아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안 있어 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시골에 가지 않아도 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오씨의 시어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춘다며 노발대발했지만 뱃속에 있는 증손주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씨가 과장을 좀 보태긴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번 명절은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나? 오씨가 남편에게 은근스레 물었습니다. 1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다녔는데 명절이 끝나면 더 심해져서 허리를 펴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안 좋으시다며. 일주일에 적어도 5번씩은 전화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역시나 남편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어떻게 안 내려가?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내려가서 좀 봐드려야지. 당신이 의사도 아니고 뭘 받으려. 그리고 나도 허리가 아프다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어머니보다 아파? 남편이 괜히 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제발 좀 그만 내려가자.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나도 이제 60이야. 명절에 내려가서 그러지 말고
평소에 가끔씩 내려갔다가 오면 되잖아. 아, 차례 안 지내? 그리고 명절이 뭐 1년에 3-4번 있어. 딱 2번이다. 딱 2번? 제사는 없어? 어머님 생신은? 어버이날은? 그러자 남편도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내려가니 한 달에 1-2번은 꼭 3시간 거리를 갔다 와야 했습니다. 큰동서 장례 후에 시숙이 함께 살고 있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챙기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형수님도 안 계신데. 당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국엔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혼자는 내려가지 않았죠. 좀 더 젊었을 때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싸워도 봤지만 시어머니는 알아눕고 남편도 천하의 불효자식이 됐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갈라서지 않고 참고 살았지만 그래서인지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바뀌질 않았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아프단 말은 입에 달고 사시지만 아직 무척 정정했습니다. 그 말은 10년, 아니 20년 전부터 늘 하던 소리잖아. 아이 참. 그만하라니까. 그나저나 애들은 이번에 간대지. 거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안 간다고 했던 걸 빈말로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절대 며느리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가? 아, 임신하면 차를 못 타나? 가면 음식하고 설거지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해? 요즘 자식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부모랑도 영 끊어. 남편은 더 우기려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곧 자식에게 부양받을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연을 끊는다니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명절이 다가오니 오 씨는 속이 쓰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신경성 위험 증상이 꼭 생겼습니다. 반면에 효자 남편은 며칠 전부터 들떠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도 보고 대접 제대로 받고 돌아오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압인 오 씨의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도 시골에 가져갈 음식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홍어, 소갈비 등 좋다는 음식은 모두 아이스박스로 들어갔습니다. 장 보는데 보태라고 큰형님에게 30만 원을 붙인 상태였는데 또 수십만 원이 추가적으로 깨졌습니다. 또 남편 성격에 가서 용돈까지 챙겨드릴 테니 명절이면 통장 사정이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차 타고 3시간을 달려 시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늘상 느끼는 거지만 시골집이라 그런 것 치고도 무척 더럽고 어수선했습니다. 큰형님은 오 씨 부부가 들어와도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진짜로 안 왔냐, 호연이? 못 내려온다고 분명히 전했지만 남편의 뒤이어 들어오는 오 씨의 등 뒤를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그랬대요. 분명히 왔다가는 편히 앉아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 씨가 임신했을 때는 김장할 때도 와서 150포기를 담갔고 명절엔 그 많은 설거지도 하고 마당에 있는 솥단지까지 혼자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자식이 안 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애미 너는 며느리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내려와? 단단히 잡아야지.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못 쓴다니까. 그러면서 혀를 찾고 한참을 기분 나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며느리를 흉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지만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올게요. 아, 참, 어머니? 홍어랑 이것저것 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아이스박스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말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폭언이 멈추었습니다. 애민이가 이거 냉장고에 좀 넣고 부엌 정리 좀 해. 그리고 나서 홍어 무침 좀 해라. 아범 막걸리 한 잔 하라고. 부엌을 보자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번 이랬습니다. 아주버님과 어머니가 장을 봐오기는 하지만 늘 너저분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은 오 씨의 몫이었고 꼭 일부러 남겨두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선 아이스박스에 있는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더니 뭐가 그리 꽉 찼는지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졸지에 냉장고까지 정리하게 되었죠. 점심 안 먹었지? 홍어 무침 하고 나서 아범 밥 좀 차려줘. 우리 먹었다. 청소도 덜 끝났는데 이것저것 주문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출출했는지 부엌을 힐끔 보고는 말했습니다. 그냥 라면 끓여줘. 에이, 무슨 라면을 먹어? 먹을 게 저렇게 많은데. 배고파요. 뭐 만들어 먹으려면 먼 것 같은데. 에이구, 집에서 애미가 라면만 끓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었는데 말이죠. 변명해봤자 호통만 돌아올 줄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잠깐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 전 부쳐야지 뭐하냐. 아이고, 난 허리가 아파서 방에서 등 좀 지져야겠다. 오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더니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듣고서는 방문이 벌컥 열었습니다. 아범 시킬 생각 말어. 누가 남자한테 그런 걸 시켜? 큰 동서가 있었을 때는 둘이서라도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오 씨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 서서 분주히 움직이려니 한겨울인데도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아들 온다고 보일러를 3개 켜두니 찜통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음식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가자 이번에는 저녁밥을 차리라며 닥달을 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오 씨가 절대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가 아닌 김 씨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서둘러 저녁을 차리자 다들 어슬렁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급한 와중에 잡채까지 해서 올렸더니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지 혀를 차는 시어머니. 아무튼간 옛날부터 뭐 하나 하면 손이 작아가지고 못 써. 반찬도 5가지는 있어야 뭘 집어먹지. 그러는 시어머니의 냉장고 안에는 쉬어빠진 반찬들밖에 없었습니다. 오 씨는 이를 꽉 깨물고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너 아범 밥은 제대로 차려주냐? 2년 전 은퇴한 남편은 집에서 삼시세끼 아주 잘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잘 해주고 있어요. 더 신경 좀 써라. 저게 뭐냐? 볼 때마다 점점 말라. 당 때문에 군것질 안 해서 그래요. 아무튼 따박따박 말대꾸는. 한 번 말하면 내 하는 법이 없어. 나이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 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먹은 설거지까지 하고 작은 방에 누우니 벌써부터 삭신이 쑤셨습니다.
아직 차례는 지내지도 않았는데 골병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게 무척 불편했습니다. 아픈 허리가 반으로 접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으니 옆에서 남편이 슬그머니 허리를 두들겼습니다. 식구도 얼마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입은 그냥 다무는 편이 나았죠. 오씨는 대답도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오씨를 도우려는 신용은 했었는데 남편은 이제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오씨는 종일 고생해서 그런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냄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한숨을 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상 오씨를 깨울 때는 꼭 부엌 식기를 이리저리 옮겨대며 눈치를 줬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알아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자고 있었죠. 얄미운 마음에 방에서 나가면서 다리를 콱 밟아주었습니다. 억소리를 지르면서도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벌써라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잠이 오냐? 참 태평한 성격 좀 본받고 싶네. 전쟁이 나도 자고 있겠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장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차례 지내게 얼른 준비해라. 한마디를 남긴 채 부엌을 떠난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음식이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내가 전생에 김 씨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집의 식모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본디 노예근성이라도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이런 일들을 강요받다 보면 무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간 혼자 고생했는데 정작 차례상에 절을 하는 것은 남편과 남편의 형님뿐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쟁반을 들고 서 있으려니까 참 억울했습니다. 절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일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 말이죠. 아이 좀 빨리빨리 날러라. 해지겠다. 그런 오씨에게 행동이 굼뜨다며 구박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 나이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있었더니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허리 아파? 집에선 종종 설거지도 하지만 시집에 와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남편이 눈치를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애비야, 형이랑 작은 집에 좀 다녀와라. 예. 그 말에 홀랑 가버리는 남편을 어이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일어나서 혼자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설거지가 끝난 뒤에는 더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 쉬려고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애미하고 불렀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 작은 방에 좀 발라라. 오시는 시어머니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뭐해? 발 빠지겠다. 얼떨결에 받아든 것은 벽지였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발라요? 남편이 작은 집에 간 틈을 타서 오씨에게 도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곰팡이 핀 2군데 있지.
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아범 오면 하라고 할게요. 할 줄도 모르고 허리도 아파서 못해요. 그러면서 벽지를 벽에 기대서 세워두었더니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하리? 네 허리가 나보다 아프냐? 그게 아니고요. 참말 말고 대충이라도 붙여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쩜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오씨도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보고 있기만 해도 아까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씨의 집에 와도 그 손으로 그릇 하나도 못 옮기게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자면 오씨의 시어머니는 과연 부모가 맞나 싶기까지 했죠. 이제 이렇게 그만 좀 모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명절을 지내지 말자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죽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인 것 같기도 했죠. 명절마다 아들들을 보는 흐뭇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은 며느리인 오씨였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명절이든 언제든 시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오씨가 부족한 탓인지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오씨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은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남편이 돌아오자 오씨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너는 내가 그 얘기 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너 도대체 아침만 먹고 가는 건 왜 그러는 거냐? 여기 좀 있으면 어디가 덧나냐? 갈 친정도 없으면서. 몇 년 전에 친정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지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가. 그래, 여보. 지금 가면 차도 막히고 차라리 저녁에 가는 게 나아. 오씨는 드러누워 발을 까딱이며 말하는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오씨가 시어머니 안 보이게 남편에게 눈짓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랑 형님 둘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어? 여보, 왜? 이것 봐. 남편 잡아먹게 생겼네. 이곳에 더 있다가는 몸이든 정신이든 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바로 1시간 뒤에 적중했습니다. 결국 점심 먹은 것을 설거지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를 아파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알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오씨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타박했습니다. 저거 또 저런다. 아까도 그러더니. 호연이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요. 웬일로 남편이 변명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듣는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니까 며느리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데 에잉 고향계 시애미보다 일찍 가버려가지고. 그 말에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며느리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 하나가 없어져서 유감이라는 듯 했습니다. 오씨가 시숙을 쳐다보았는데 표정이 어두워지긴 했어도 감히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고 있었죠. 순간 가슴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오씨가 죽어도 이럴 것인가 생각하니 이게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안에 뭐 한다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뭐해? 얼른 안 일어나? 너 지금 나 설거지 시키려고 하냐? 기차통을 삶아먹은 듯한 목소리는 도무지 8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동서에 이어 오씨조차도 시모보다 먼저 세상을 뜰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오씨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표정이 참 우스워졌습니다. 뭐야? 여보, 꼭 오씨가 사고라도 친 것처럼 모두가 놀랐습니다. 명절에 이제 도저히 이런 거 못 해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이 자랑이야? 그럼 내가 하리. 네. 어머님이 하시거나 아들들 시키세요. 뭐야?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죄송해요. 호연 엄마가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이 짓 더 하다가는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밥하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서 드세요. 며느리가 식모야? 당연하지. 며느리는 내가 식모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자신이 없네요. 부모 공경하다가 제가 먼저 가겠어요. 이런 말본새 봐라. 제발 명절엔 이제 각자 여행이라도 가자고요. 김씨도 아닌 며느리 잡아두고 일 시키지 말고요. 너 정말 네 시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작살이 났어. 저 이제 정말 명절에 안 내려와요. 호연이 아빠, 당신은 오든 말든 알아서 해. 참나. 그래, 너 오지 말아라. 손주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그 말엔 오씨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제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그러세요? 걔들도 절대 안 내려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씨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외투와 휴대폰, 지갑만 들고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다행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죠.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한 번 받았더니 쏟아지는 폭언에 대답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욕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속을 달래주느라 그랬는지 하루 더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지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얼마나 사시냐니. 적어도 나보다는 오래 사실 것 같다. 당신은 내가 형님처럼 먼저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니한테 전화드려. 잘못했다고 해라 좀. 집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야 속이 시원해. 풍비박산을 내가 냈어?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는데 오씨를 탓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참에 그럼 우리 집에서 명절 지내. 그러면 애들도 왔다 갔다 하기 안 힘들고 당신이 음식하기도 덜 힘들잖아. 당신 살림이니까.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기가 막힌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딱하지도 않아? 딱하다고? 그러면 당신은 나는 안 딱해? 당신이 가장 위해야 하는 사람은 아내인 나랑 당신 아들 며느리야. 어머니는 아주버니 보고 챙기라고 해. 전부터 큰아들 노래를 부르셨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부탁했으면 좀 들어줘야지.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벌 받어. 당신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후회됐어?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 없었잖아. 후회해? 그러자 할 말을 잃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직접 해. 나는 지난 35년 동안 했던 걸로 충분했고 이 정도면 죽어도 천국 가. 아, 당신 나랑 갈라서고 싶어?
그 말이 무서울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혼을 하자. 그리고 당신도 아주버니처럼 어머니 곁에서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 그러자 또다시 입을 다무는 남편. 이제 와서 이혼할 용기가 없는 건 오 씨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말도 안 하고 토라져 있는 남편을 보고 오 씨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오 씨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같이 가자고 애원을 하더니 오 씨가 꿈쩍도 하지 않자 별 수 없이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길래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배터리만 아까워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돌아온 남편은 웃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사상이 얼마나 횡하던지 어머니 통곡하셨어. 황태포와 과일 몇 가지, 시장에서 사온 나물 3가지만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제사조차도 제대로 지내지 않는 것에 기가 찼습니다. 이러면 다음 제사나 명절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씨가 심각한 기색도 없이 피식 웃자 남편이 사나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지 그래. 별거 아니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어머니는 허리 아프시고 나는 그걸 평생 했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허리가 아파도 몸살로 딱 죽을 것 같을 때도. 당신, 그리고 당신 어머니나 아주버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랑 돌아가신 형님한테도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해, 알아? 시킨다고 했던 오 씨도 바보였지만 그게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오 씨는 다시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는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 말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어머님, 저희 언제 가면 될까요? 그리고 1년 뒤 손주를 낳은 며느리가 명절에 오 씨의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뭘 와? 명절이니까요. 아니, 오지 말어. 이제 여행 다닐 거야. 너도 호연이랑 같이 여행이나 가던가 해. 집에서 쉬던가. 어쨌거나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지긋지긋하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애기 한번 데리고 놀러 나와.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냥 명절엔 시엄마는 집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명절에 무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서성거렸습니다. 당신 시골 가는 거는 안 말리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남편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여행 간다며? 나도 가야지. 오 씨는 잠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든가. 그리고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남편을 내쳐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60이 넘은 나이에 누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남편도 오 씨의 눈치를 보았죠. 하지만 여전히 오 씨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남은 인생이나마 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월급 1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땅을 파면 100만 원이 나와.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장모님이 애도 봐주시잖아요. 월급 드려야죠. 누가 드리지 말래? 네 돈으로 줘. 그리고 보고 싶은 손주 실컷 보시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손주니까. 못 보다뇨. 제가 앞으로 자주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안 보면 그만이야. 아버님, 부모가 호구인 줄 알아? 너희 안 오는 게 더 화목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표정이 밝아지던데.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시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신숙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들고 오지 않았던 며느리. 혼수 대신 아이를 데리고 왔던 며느리. 신 씨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잘 사는 것의 의미가 신 씨 부부를 경시하고 만남에 넌더리를 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 노릇도 하기 싫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점점 닮아가는 아들. 그래놓고는 경제적인 지원은 갈수록 더 받길 바라는 염치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씨 부부에게서 받은 돈으로 손주를 봐주는 안사돈에게 월급을 주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아들네 편히 살라고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씨 부부에게는 철벽을 치는 며느리가 신씨에게 바라는 것은 돈밖에 없는 듯 했으니 말이죠. 지금껏 주고 있던 지원을 끊으면 그동안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어 사실 신씨 가족은 꽤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딸과 아들도 부족함 없이 컸고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시킬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불행할 일은 없었습니다. 신씨도 남편도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들인지라 신씨 가족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아들, 딸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그런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 아들은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은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취업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급하게 생각할 건 뭐 있어. 그래도요. 죄송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 아들의 생활비를 신씨 부부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다 보니 주눅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을 격려했지만 그 뒤로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환이랑 통화했는데 요즘 좀 괴로운 것 같더라고. 어느 날 신씨가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 때문에? 그렇지. 요즘에 취업하기 진짜 힘들잖아. 근데 정환이 친구 승우 알지? 고등학교 동창? 응, 걔가 이번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아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 모양이었고 말이죠. 요즘 그렇게 힘든가 보다?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긴 하지.
30 넘고도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된 듯 아들은 한참을 본의 아니게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말이죠. 딸도 다른 회사에 들어갔기도 했고 가업으로 물려줄 생각도 없었기에 아들과 함께 일하는 건 신씨도 남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생각하더니 그러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도 그간 마음고생이 상당했던 모양이었죠.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아들은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뒤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넉넉히 주는 월급 때문인지 직업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어쨌거나 신씨 부부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엔 전부 반씩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였고 아주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예의 있고 점잖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결혼한 터라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시키게 되었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연락에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니 말이죠. 누구랑? 신씨도 모르게 바보 같은 질문이 튀어나갔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의아해서 물어보자 아들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에 신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는 이유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신씨가 만나보질 못했으니 천천히 알아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신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30살이라고 했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아들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딸이 30 넘도록 취직 못하는 사람도 많다기에 예비 며느리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인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만 하고 지내고 있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 30에 회사에 들어갈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건 신씨의 상식과는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도 결혼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일정을 당기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신씨도 남편도 얼떨떨하긴 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다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고 어차피 아이 낳아 기르다 보면 가정을 책임지는 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직장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며느리네 집에서 돈을 보태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은 엄마 아빠가 사주려고 해? 감사해요. 호연이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돈네도 한 푼도 없이 갑작스레 딸을 시집 보내려니 심란할 듯 했습니다. 됐어. 돈이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는 신씨 부부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돈네가 어려운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도 돈을 벌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사돈의 지원도 없었기에 신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전부 신 씨가 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신 씨 부부 앞으로 온 축의금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양가 온 가족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죠. 그것조차 남편은 아들의 결혼 선물로 주자며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 며느리 고생 안 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신씨 부부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당장 애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돼요. 맞벌이도 아니니까. 아들의 말에 남편은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죠?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호연이가 배가 뭉친다고 해서요. 정말? 괜찮대?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건강상 문제로 올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그럼 쉬어야지. 너도 집에서 푹 쉬어. 네. 안 그래도 장모님이 오셔서 좀 돌봐주신대요. 그러면서 명절 내내 사돈네가 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 하라고 그래. 네. 그리고 명절 아침에 전화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화 한번 해봐. 몸은 좀 괜찮은지. 그럴까? 점심이 지나면 딸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신 씨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아, 네. 배가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네. 그러고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신 씨도 혼자 떠들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만 끊을게. 며느리와 가까워질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에 신 씨도 며느리에게는 전화를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안부도 아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느리 출산 전에 신 씨의 생일이었는데 그때도 며느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위도 빼고 아들과 딸만 불러서 넷이서 식사를 함께 했죠. 김서방이 같이 오자고 하던데? 딸의 말에 신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김서방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뭘. 다음에 명절 때나 오면 되지 뭐. 사위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그렇기도 했고 신 씨도 가끔은 이렇게 아들, 딸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하는 만큼 신 씨 부부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시댁에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간단 말이야. 딸은 사돈네에 한 달에 2번은 간다면서 푸념했습니다. 신 씨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딸 때문이 컸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신 씨 부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며 선물은 딸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신 씨 부부에게는 첫 손주가 생겼습니다. 요즘 호연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아서 아들네에 가보진 못했는데 며느리가 딱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신 씨가 충분히 아이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가요? 근데 아들의 반응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 물어봤었는데요. 호연이가 그건 원치 않아 해서요. 진작 며느리가 거절한 제안인 듯 했습니다. 아, 힘들다길래? 안사돈이 멀리 사니 도와줄 사람은 신 씨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겠죠. 아마 장모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여기서 사실 것 같아요. 뜻밖의 소식에 신 씨가 잠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낫긴 하겠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안사돈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한참 아들네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한 번쯤 초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신 씨도 남편도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참지 못한 남편이 애기 한번 보자고 하자 아들이 신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아들네 집에는 안사돈이 있었죠. 아주 오래 있을 생각인지 작은 방 하나는 안사돈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장대와 침대까지 있었고 누가 보아도 합가해서 같이 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신 씨는 이 집을 사주었지만 처음으로 와본 곳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유 먹어야 해서요. 손을 씻고 아이를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걸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사돈이 얼른 아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 씨의 내민 손이 덩그러니 허공에 떠 있어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신 씨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유 먹어야 해서 안 된다더니 기저귀 갈아야 한다, 재워야 한다 하면서 어쩐지 접촉을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니 신 씨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환영받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남처럼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옆을 쳐다보았는데 같이 간 딸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길래 신 씨의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어서 일어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갈 거야. 딸은 기분 상한 티를 냈지만 신 씨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을 따로 불러 카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로 몸에 좋은 음식 좀 사서 먹여.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아니면 나가서 좋은 것 좀 사주고 그래.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확 폈습니다. 카드를 받아들더니 신 씨를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애기 데리고 한번 갈게요. 그래. 신 씨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드를 준 것을 본 딸이 그런 신 씨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카드는 뭐하러? 줘. 뭐가 예쁘다고. 에이, 고생했잖아. 딸이 혀를 찼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카드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드는 오랫동안 신 씨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 있다는 핑계로 다시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첫손주라 신 씨 부부에게도 무척 예쁜 아이였는데 안사돈이 돌아갈 때까지 좀 참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주었던 카드는 매달 300만 원씩 긁혔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내역을 보니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신 씨는 그것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아무리 아들네 부부를 배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그건 양방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가끔 만나면 느껴지는 벽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다가오지 말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 낳고 1년간은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도 아이와 함께 아들만 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자 며느리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좀 같이 놔줄래? 아, 애기 때문에요. 명절 당일날 아침 찾아온 아들네. 아들도 며느리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돌이 지난 아이는 혼자 노느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죠. 원래 명절엔 신씨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치우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리는 신씨가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명절이라고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사위는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아들까지 저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환아, 아빠가 이거 옮길 테니까 설거지 좀 해라. 내내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아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 설거지 좀 하게. 그럼 나 혼자 앉아 있으라고? 그 말에 아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씨 부부는 일그러지는 표정을 애써 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지 2시간도 안 되어 집에 가자고 닥달하는 며느리 때문에 금방 돌아갔죠. 명절에 더 이상 옛날의 화목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가워야 맞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고 괜히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차라리 일찍 돌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네와 가까이 살았지만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날에도 싫은 티를 숨기지 못하니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예뻤는데 제대로 예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그러니까 며느리와는 만날 일이 잘 없는 딸까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니, 나도 며느리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남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철벽을 쳐? 신씨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 카드는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도 맞았습니다. 아직 매달 카드는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만행은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갑자기 해외여행을 간다고. 회사는 어떡하고? 갑자기 보름 뒤에 여행을 가야 하니 회사를 빠지겠다는 아들의 말에 남편이 어이없어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회사인데요. 뭘? 뭐야? 장모님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보상은 좀 해드려야죠.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너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인지 몰랐습니다. 당장 5일 동안 회사를 빠지겠다는 아들은 책임감조차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참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동안 고생한 안사돈을 생각해서 말이죠. 돌아오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선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은 또다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남편에게 연락한 아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급을 또 올려줘?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장모한테 월급을 줘야 한대잖아. 아, 애기 봐주니까? 그래. 근데 그걸 뭐 300만 원씩 줘야 된다면서. 월급 좀 올려달래. 그동안에도 200만 원씩 줬다던데.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고생했으니 보상을 줘야 한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니 1년 넘게 월급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월급이야 아무리 많아봤자 빤한데 200만 원씩 줬다면 그 돈을 신 씨의 카드로 충당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신 씨가 애를 봐주겠다고 했을 때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말이죠. 편히 살라고 도와준 것은 맞지만 어쩐지 괘씸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또 장모까지 불러 월급을 300만 원씩 줘가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는 병풍처럼 대하고 며느리 역할은 전혀 하기 싫고 말이죠. 신 씨도 남편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더 이상 못 올려줘. 또다시 걸려온 연락에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항의했습니다. 외벌이로는 힘들다며 말이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카드도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더 달라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달라는 걸 다 주며 살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비슷하게 해줬지만 딸이나 사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퍼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지원은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주는 것도 줄여버리는 수가 있다. 일은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하면서 말이야. 안 그래도 지난번 일 때문에 남편이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설마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 와서도 또 그 소리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 끝났잖냐? 아, 저희 가정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월급이 올라가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뚱하던 표정이 지금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래놓고는 무슨 부모 자식 타령인지 몰랐죠. 진짜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런 건 갑질이에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아들에게 집을 사주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너희는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은 죽어도 하기 싫고 부모 덕은 보고 싶다는 거야? 며느리 노릇이요. 무슨 며느리 노릇이요. 며느리 노릇이라는 말에 며느리는 인상이 찌푸려졌고 아들도 따졌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신 씨가 꼭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부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명절에도 다들 여행이나 다니죠. 이렇게 안 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명절에 오지 말어. 그러자 밝아지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죠. 신 씨는 애초에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들에게 엄청 잘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호구 취급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신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분실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카드 못 쓸 거야.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카드 정지하신 거예요? 그래. 진작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 아니, 그 뒤로는 별말 없으셔서 용돈 주신 거잖아요. 그래. 여태 쓴 걸로 부족하다고 하진 않겠지?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3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멀쩡히 애엄마가 있는데 뭐하러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300만 원씩 써?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지. 물론 내 돈 말고 네 돈으로.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기막힌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했더니 신 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이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빼. 네? 집이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여태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희가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집을 빼라고 하세요? 내 맘 아니냐? 내 집인데. 집을 살 때 남편의 명의로 샀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10억이 날아가니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 형편에 맞게 작은 집으로 옮기든 말든 알아서 해. 사돈 월급을 주든 뭐라든 그것도 네 돈으로 하고 말이야.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아들의 월급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은 살 수 없는 건 당연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갑질은 바로 이런 거 아니야? 아, 엄마. 그래도 자식이니까 당장 깡통차게 할 수는 없겠지. 애도 있고. 회사는 당분간은 다니게 해주마. 근데 지금부터 이직 준비해라.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월급 1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땅을 파면 100만 원이 나와?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장모님이 애 봐주시니까 그거 드리려고. 아, 그러니까 300을 주든 400을 주든 네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사돈은 보고 싶은 손주 실컷 보시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손주니까. 못 보다뇨. 제가 자주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안 보면 그만이야. 아버님, 그 말에 며느리가 항의 아닌 항의를 했지만 신 씨도 남편도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부모가 호구인 줄 알아? 너희 안 오는 게 더 화목해. 그래.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표정이 밝아지던데.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시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뒤늦게 며느리가 항변을 해보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기에 그 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뻔뻔하기까지 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더 이상 돈을 쏟아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태 누리던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참에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편히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텐데 부모를 돈대주는 기계로 여기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아들이나 며느리라면 신씨도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신씨였는데 아들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이제는 1년에 두세 번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퍼주면 결국 말년에 더 큰 후회를 할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죠. 딸은 뒤늦게 얘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복을 자기 발로 찼다며 남동생을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아들은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카드는 정지시켰고 남편은 아들을 결국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회사에서도 자를 예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바람으로 매달렸지만 적어도 지금은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죠.